거대한 용광로가 내뿜는 열기는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찜질방처럼 만들었다. 섭씨 수천 도를 넘나드는 쇳물이 거대한 주조틀로 쏟아져 들어갈 때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이곳은 대한그룹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인 대한제철 포항공장이었다. 김진우는 이 거대한 기계들의 교향곡 속에서 가장 조용한 음표 같은 존재였다. 그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그의 존재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의 주된 임무는 아변 공정을 마친 거대한 강철 코일의 표면을 검사하고 최종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최신 초음파 탐상 장비에 의존할 때 진우는 그저 자신의 맨눈과 손끝의 감각을 더 신뢰했다. 그는 기계가 내는 미세한 소리의 변화, 강철 표면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그저 운이 좋거나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우의 눈에 비치는 세상을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모든 사물과 기계에는 고유의 생명선 같은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했고 피로가 누적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면 그 흐름이 미세하게 뒤틀리거나 끊어졌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7번 아변기의 메인 롤러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균열의 전조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첨단 센서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미세한 불협화음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번개처럼 선명했다. 그는 즉시 라인 책임자에게 보고했고 책임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계를 멈추고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롤러 내부에서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미세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만약 그대로 가동했다면 몇 시간 안에 롤러가 파손되어 수십억 원의 피해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책임자는 진우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지만 그의 공로는 곧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으로 묻혀버렸다. 진우는 그런 것에 익숙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의 균열을 막아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날 오후 공장 전체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그룹의 총수인 박태준 회장이 직접 공장을 시찰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모를 쓴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평소에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던 바닥이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그의 방문은 공장 직원들에게는 신의 강림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공장 입구에 멈춰섰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박태준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매끈한 양복 차림의 젊은 임원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는 대한제철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강혁 전무였다. 최 전무는 박 회장에게 공장의 현황을 브리핑하며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계산적인 빛이 가득했지만 노회한 회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박 회장은 최 전무의 보고를 한 귀로 들으며 자신의 제국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직접 눈에 담았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보고서나 번지르르한 임원들의 얼굴이 아닌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과 거대한 기계의 움직임에 머물렀다. 바로 그때 그의 시찰단이 중앙제어실 근처의 넓은 공간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천장 크레인이 막 주조를 마친 수십 톤 무게의 강철 슬래브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 전무는 이것이 대한제철의 기술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저 크레인은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최신 시스템으로 기존보다
2배나 무거운 중량을 오차 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전 시스템 강화를 주도하여 사고 발생률을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최 전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이번 시차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차기 회장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속내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시연을 위해 사전에 크레인의 특정 부품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해두었다. 물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가 간과한 것은 자신이 가한 작은 스트레스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던 다른 부품들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불길한 전조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근처에서 자신의 작업을 묵묵히 수행하던 김진우였다. 그의 눈에 거대한 크레인의 와이어를 고정하는 핵심 볼트 주변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불길한 에너지의 뒤틀림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기 직전의 단말마였다. 진우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의 뇌리에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볼트가 파괴되고 와이어가 끊어지며 수십 톤의 강철 덩어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추락할 것인지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그 궤적의 끝에는 최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크레인을 올려다보고 있는 박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까지는 앞으로 3초도 남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검사 도구를 내던지고 강철 바닥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의 과묵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맹수처럼 폭발적이었다. 안전모를 쓴 임원들과 경호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진우는 이미 그들 사이를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굉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온몸을 날려 박태준 회장을 강하게 밀쳤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추는 듯한 금속 파열음이 공장을 뒤흔들었다. 끼익!쾅! 거대한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수십 톤의 강철 슬래브가 진우와 박 회장이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다. 콘크리트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엄청난 충격파와 함께 쇳가루와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과 기계의 경고음이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흉측하게 찌그러진 채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넘어진 박태준 회장과 그를 보호하듯 덮고 있는 김진우가 있었다. 박 회장은 충격으로 숨을 헐떡였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젊은 노동자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 남자는 사고를 예측하고 자신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최강혁 전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통제 가능한 작은 사고가 회장을 죽일 뻔한 대참사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최악의 방향으로 어긋났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했지만 그의 몸은 두려움으로 인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야망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박 회장의 몸을 살피는 동안 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김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흥분 대신 깊은 집중력의 잔상만이 남아 있었다. 박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직접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권위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 회장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김진우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박 회장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평범한 노동자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투명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속에서 박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미래로 이끌어갈 비범한 인재를 항상 갈망해왔다. 어떻게 알았나? 어떻게 크레인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았지? 박 회장이 다시 물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진우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계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단순하고 사실에 가까운 대답을 선택했다. 그저 뭔가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볼트 주변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설명이었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눈에서 해답을 보았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천부적인 직관과 통찰력의 영역이었다. 박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사람을 읽는 데에는 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노동자가 단순한 공장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이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내일 아침 김진우 씨를 내 집무실로 오게 하게 정중히 모셔. 그의 말이 떨어지자 주변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그룹 총수의 집무실로 직접 호출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최강혁 전무는 그 말을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체불명의 노동자 한 명이 회장의 눈에 들어버린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우에 대한 강한 질투와 경계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김진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위험을 보았고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용광로의 불꽃처럼 뜨겁고 강철처럼 차가운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의 눈을 가진 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날 굉음과 먼지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김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의 굉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박태준 회장의 눈빛까지. 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희미한 찰과상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공장 정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무너졌다. 본사에서 내려온 듯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비서실 직원이 정중하게 그에게 다가왔다. 김진우 선생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진우에게로 쏠렸다. 어제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소문은 이미 공장 전체에 퍼져 있었지만 회장이 직접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익숙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실었다. 차가 공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의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그가 평생을 일해온 포항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유리와 강철의 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자 위압감이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조용한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공장의 활기찬 소음 대신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그의 비좁은 원룸 전체보다도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박태준 회장은 어제와 달리 편안한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자네는 사고를 예측하고 행동했지. 나는 평생을 사람과 기계를 다뤄왔네. 자네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야. 박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진우의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대한그룹에 반드시 필요한 힘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진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본사로 오게. 내 직속으로 특별 기술 고문 자리를 만들어주겠네. 자네의 그 눈으로 우리 그룹이 미쳐보지 못하는 위험과 가능성을 찾아주게. 진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공장 노동자인 자신에게 그룹 회장의 고문이라니. 그것은 현실감 없는 이야기였다. 회장님,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이런 큰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나는 졸업장이나 화려한 경력을 믿지 않네. 나는 내 눈과 직감을 믿어. 그리고 내 직감은 자네가 대한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일세.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와주게. 노 회장의 간곡한 부탁 앞에서 진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진우의 등장은 본사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회장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명문 대학 출신의 해외 유학 경험까지 갖춘 엘리트들 사이에서 고졸 출신의 공장 노동자는 그야말로 별종이었다. 그들은 진우가 그저 운이 좋아 회장의 눈에 든 벼락출세한 인물이라고 수군거렸다. 특히 최강혁 전무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따돌렸다. 진우에게는 번듯한 사무실과 높은 직급이 주어졌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은 작업복보다 훨씬 불편했고 복잡한 보고서와 데이터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살아 움직이는 기계들 사이에서 그들의 언어를 들을 때 가장 편안했다. 하지만 이곳은 차가운 숫자와 정치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정글이었다. 그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고 박 회장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한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첨단 클린룸의 수율, 즉 양품 생산 비율이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문제가 몇 주째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정상이었고 모든 장비는 오차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강혁 전무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를 주재하던 박태준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문제 김진우 고문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던 진우에게로 쏠렸다. 최 전무의 얼굴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이건 제철소의 용광로 문제가 아닙니다. 나노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정입니다. 김 고문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우를 무시하는 동시에 박 회장의 판단력을 공격하는 교묘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맡겨보자는 걸세.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으니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김 고문, 할 수 있겠나? 박 회장의 신뢰가 담긴 눈빛에 진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대답했다. 현장을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에 몇몇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선 순간 진우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이곳 역시 거대한 기계들의 세계였다. 비록 강철 대신 실리콘 웨이퍼를 다루고 용광로의 열기 대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그는 엔지니어들이 건네주는 복잡한 데이터 시트를 옆으로 밀어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기계들이 내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수백 대의 로봇과 장비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그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거대한 노광 장비 앞으로 다가갔다.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였다. 그의 눈에 그 장비의 수많은 부품들 중 단 하나, 웨이퍼를 고정하는 작은 스테이지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기름 한 방울처럼 이질적이고 불길한 신호였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0.001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비틀림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스테이지, 구동축 베어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옆에 있던 수석 엔지니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베어링은 스위스에서 특수 제작된 최상급 부품이고 모든 센서 데이터도 정상입니다. 저희가 이미 수십 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외부인에 대한 배타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계가 미세하게 떨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노 단위의 회로를 새길 때는 치명적인 오차를 만들 겁니다. 결국
박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고 나서야 엔지니어들은 마지못해 장비를 멈추고 문제의 베어링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클린룸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베어링 내부에서 머리카락보다도 수백 배는 더 가는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극미세한 충격 때문이었고 어떤 최첨단 진단 장비로도 찾아낼 수 없는 결함이었다. 그 작은 균열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를 멈춰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베어링을 교체하자마자 수율은 거짓말처럼 목표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단 하루 만에 해결된 것이다. 진우를 비웃고 무시했던 엔지니어들은 이제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다. 김진우라는 남자는 단순한 행운아가 아니었다. 그는 과학과 데이터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텅 빈 복도에서 최강혁 전무와 마주쳤다. 최 전무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자신의 야심작이었던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공장 노동자라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하지만 그 운이 언제까지 갈 것 같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진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깊고 고요한 눈으로 최 전무를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승자의 교만함도 패자를 향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투명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최 전무의 곁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 침묵은 어떤 반박보다도 더 강력하게 최 전무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진우가 반도체 공장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날 최강혁 전무의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과 자동차의 불빛이 마치 그가 정복해야 할 왕국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진우라는 이름 석자로 가득 차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다. 김진우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미래를 보는 듯한 섬뜩한 통찰력이었다. 최강혁은 비로소 깨달았다. 김진우는 자신이 가볍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향한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최강혁은 수년간 대한그룹의 어두운 이면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왔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값싼 저품질의 자재를 납품받아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키웠다. 박태준 회장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속여왔던 그의 범죄 네트워크는 이제 그룹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의 등장은 그 견고한 거미줄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의 비범한 눈이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김진우를 시험하거나 망신을 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덫을 놓아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다.
단순히 무능력한 낙하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수많은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진우의 직감이 통하지 않을, 오직 서류와 데이터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무대가 필요했다. 마침내 그의 눈이 한 파일 위에서 멈췄다. 대산화학공장 노후 배관 교체 및 안전 시스템 강화 사업.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유지 보수 프로젝트 중 하나였지만 최강혁은 그 안에서 완벽한 기회를 발견했다. 화학공장은 수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도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가 수백 가지에 달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서류상의 스펙만으로 품질을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최강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유령 회사 중 하나인 퍼스트테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산 공장 프로젝트 건이다. 외관상으로는 최고급 합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불량 밸브를 준비해 모든 인증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하도록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실패할 리 없는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다. 불량 밸브가 설치되고 언젠가 공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최종 승인자인 김진우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었다. 며칠 후 김진우는 박태준 회장의 지시라며 대산 화학 공장 프로젝트의 최종 검토 및 승인 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그에게 전달된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도면, 자재 명세서, 안전검사 보고서까지 모든 서류는 완벽해 보였다. 국내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의 검토까지 마쳤다는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우는 화학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에 서류만 봐서는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최강혁은 의도적으로 진우의 주변에 이 프로젝트는 최 전무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니라 이미 완벽하게 검토가 끝났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를 압박하여 깊게 파고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우의 능력을 또다시 과소평가했다. 진우는 서류의 글자나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류 더미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에너지의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속에서 홀로 잘못된 음을 내는 바이올린처럼 그의 감각을 불편하게 자극했다. 그는 설계 도면과 자재 목록을 몇 번이고 대조하며 밤을 새웠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퍼스트테크라는 낯선 납품업체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서류상으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신생 기업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이름 주변에서 미세한 어둠의 기운이 아른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집중하여 퍼스트테크가 납품하기로 한 핵심 부품인 주제어 밸브 V7의 설계도를 응시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복잡한 설계도가 푸른빛의 에너지 흐름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밸브의 내부 구조를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이 특정 지점에서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충돌하고 있었다. 그것은 재료의 미세한 불균형이나 설계상의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서류상의 데이터는 이 밸브가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압력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밸브가 정상 압력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자신의 직감이나 눈에만 보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근거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 수는 없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그는 최강혁의 말처럼 정말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최강혁이 원하는 바였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적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적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길을. 다음 날 열린 프로젝트 관련 임원 회의에서 진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검토 서류에 서명했다. 최강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명을 마친 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프로젝트 승인과는 별개로 최종 설치 전에 주요 부품들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샘플링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거래하는 퍼스트테크의 제품은 대한그룹의 표준 절차에 따라 더욱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진우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완벽했다. 신규 업체의 부품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최강혁에게는 그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반박했다. 김고문, 그건 시간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퍼스트테크는 모든 인증 절차를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여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검토해 본 결과 V7 밸브의 압력 분산 모델에서 아주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측정 오차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이상 수치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다. 최강혁은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고문의 합리적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안전을 등한시하는 사람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임원들도 진우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강혁은 마지못해 테스트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혹시라도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며칠 후 대한그룹 중앙연구소의 고압 테스트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강혁과 김진우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퍼스트테크에서 납품한 V7 밸브에 대한 파괴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 격벽 너머로 거대한 유압 프레스가 밸브에 서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압력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인증서에 명시된 기준 압력의 50%, 60%, 70%, 밸브는 외견상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압력을 견뎌내고 있었다. 최강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쩌면 김진우가 정말로 착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저 묵묵히 모니터의 수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밸브 내부에서 금속 조직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압력 수치가 기준치의 82%에 도달하는 순간이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V7 밸브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테스트는 명백한 실패였다. 테스트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증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력에서 밸브가 폭발해버린 것이다. 만약 이 밸브가 실제 화학 공장에 설치되었다면 어떤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최강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완벽한 함정은 완전히 박살났고 이제 모든 의심의 화살이 부품을 추천하고 검증을 반대했던 자신에게로 향할 것이 분명했다. 김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서진 밸브의 잔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승자의 선언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강혁이 파놓은 함정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함정을 이용하여 적의 실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최강혁은 이제 김진우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숙적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김진우에 대한 증오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V7 밸브의 파괴 테스트가 끝난 후 대한그룹 본사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최강혁 전무는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고 퍼스트테크는 즉시 납품 계약이 취소되고 그룹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불량 부품, 납품 사고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김진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강혁의 공격은 일회성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비로소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이었음을 직감했다. 포항 공장의 크레인 사고, 반도체 공장의 미세균열, 그리고 이번 화학 공장의 불량 밸브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일어났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최강혁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룹의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암세포처럼 부패의 네트워크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는 박태준 회장이 부여한 특별기술 고문이라는 직책이 가진 진정한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월급이나 넓은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룹 내의 모든 기술 자료와 프로젝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 그것이 바로 박 회장이 그에게 준 진짜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십 년간 축적된 대한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의 앞에는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밀림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수백만 건의 서류와 보고서 속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감고 기계가 아닌 데이터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의 신의 눈은 강철의 피로도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진 데이터의 불협화음 또한 감지할 수 있었다. 진실된 정보는 맑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가졌지만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는 희미하게 깜박이거나 검은 안개 같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는 먼저 지난 10년간 그룹 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안전사고와 주요 부품 결함 사례를 검색했다. 수천 건의 리스트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는 리스트를 하나씩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보고서의 글자들이 사라지고 각각의 사건들이 가진 고유의 에너지 색깔만이 보였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평범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기계적 결함이나 인간의 실수로 인한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떨어진 먹물처럼 검고 탁한 에너지를 내뿜는 사건들. 그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원인 분석은 명확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보였다.
그는 그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 모든 검은 사건들의 최종 책임자 혹은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 자리에 예외 없이 최강혁 전무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강혁의 부패는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룹의 안전과 수많은 직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강혁이 관리했던 프로젝트들의 협력업체 리스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업체 이름 속에서 진우는 유독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다. 퍼스트테크를 포함한 대여섯 개의 중소업체들이 마치 유령처럼 최강혁의 모든 프로젝트에 번갈아가며 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심증과 패턴만으로는 교활한 최강혁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줄 내부 정보, 즉 최강혁의 자금 흐름과 회계 조작의 비밀을 풀어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는 혼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동맹이 되어줄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최강혁에게 원한이 있으면서도 정의감이 살아있고 무엇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다. 며칠간의 관찰과 분석 끝에 그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전략기획실의 이민준 실장이었다. 이민준은 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룹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그의 제안은 번번이 최강혁이 이끄는 보수적인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핵심에서 밀려나 있었다. 진우는 이민준의 눈에서 억눌린 분노와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꽃을 보았다. 진우는 퇴근 시간을 지난 늦은 저녁, 이민준의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이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진우를 회장의 낙하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진우는 긴 서론 없이 자신이 조사한 자료 중 일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5년 전 발생했던 남해대교 건설 프로젝트의 케이블 부식 사고 보고서와 3년 전 서해 풍력 발전 단지의 터빈 결함 보고서였다. 두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이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두 보고서에 적힌 협력업체의 이름을 가리켰다. 하나는 강성 와이어, 다른 하나는 글로벌 터빈.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였다. 하지만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두 회사의 주소지와 법인 등기 부상의 이사 명단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프로젝트 모두 최종 자재 승인자는 최강혁 전무였습니다. 이민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전략기획실장으로서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를 꿰뚫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본 적은 없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진우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우가 내민 또 다른 자료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두 회사의 재무제표였다. 이민주는 회계 분석의 전문가였다. 그의 눈이 빠르게 숫자를 좁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두 회사의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와 컨설팅 비용이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이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이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보고서의 데이터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순간 이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자신이 왜 번번이 최강혁에게 패배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자신은 논리와 데이터로 싸웠지만 최강혁은 거짓과 부패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김진우라는 남자는 그 거짓의 갑옷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제가 최강혁의 자금주를 추적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김 고문님께서는 저에게 길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디를 파야 할지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반자임을 확인했다. 기술을 꿰뚫어 보는 신의 눈과 돈의 흐름을 읽는 천재의 두뇌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진우의 사무실에 모여 최강혁의 거대한 부패 왕국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자신의 직감으로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나 회사를 지목하면 이민주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곳에 숨겨진 비리의 증거들을 파헤쳤다. 그들의 사무실 벽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렸고 최강혁과 연결된 수십 개의 회사와 인물들이 붉은 실로 복잡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강혁의 네트워크는 그룹의 뿌리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임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룹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과 싸우고 있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김진우와 이민준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된 지 2달이 흘렀다. 그들의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는 이제 최강혁의 부패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차명 계좌, 그리고 뇌물로 얽힌 인물들의 이름이 붉은 핀으로 촘촘히 밝혀 있었다. 그들은 최강혁이 지난 10년간 그룹에서 빼돌린 자금이 조 단위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모두 정황 증거뿐이었다. 최강혁은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고 모든 범죄의 흔적은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률적 방어막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진우와 민주는 거대한 성벽 주위를 맴돌 뿐 성문을 부수고 들어갈 공성추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최강혁 역시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차기 회장 자리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 야망의 정점이자 그의 필생의 역작으로 불리는 프로젝트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인프라 구축 사업인 서해 해상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였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이 거대 사업은 대한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자 최강혁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회장직에 오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리더십을 칭송했고 정부는 그에게 산업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진우와 민준의 눈에는
그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그림자가 보였다. 이민준의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 중 무려 30%에 달하는 금액이 정체불명의 컨설팅 비용과 자재 구매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강혁의 이전 비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의 모든 범죄를 집대성한 마지막 한탕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발전소의 완공을 축하하는 준공식이 이제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 거대한 행사는 최강혁의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진우와 민주는 초조해졌다. 준공식이 끝나고 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모든 기록은 봉인될 것이고 진실을 파헤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발전소의 최종 안전 점검 보고서와 설계 도면에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정보였다. 박태준 회장의 특별 승인 아래 그들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넘겨받았다. 수천 장에 달하는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 풍압 및 조류 저항 테스트 데이터까지 모든 서류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검증을 거친 완벽한 결과물처럼 보였다. 이민준조차도 서류상으로는 어떤 허점도 찾아낼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진우는 그 완벽함 속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흉측한 얼굴을 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거대한 설계도 한 장을 펼쳐놓았다. 그것은 수백 개의 발전기 터빈을 지탱하는 해저 기반 구조물의 핵심 설계도였다. 그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설계도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그의 눈이 서서히 초점을 잃으며 검은 선과 숫자로 가득했던 종이 위로 푸른빛의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신의 눈이 다시 한번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거대한 해상 구조물은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거친 바다의 힘과 맞서 싸우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다. 서해의 거센 조류와 폭풍처럼 몰아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압력이 구조물 전체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었다. 설계도상의 대부분의 강철 기둥들은 그 압력을 유연하게 분산시키며 안정적인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구조물의 가장 깊은 곳, 모든 하중이 집중되는 중앙 지지 파일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서는 푸른빛 대신 마치 썩어가는 시체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같은 불길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의 시야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눈에는 강철의 분자 구조까지 보이는 듯했다. 중앙 지지 파일을 구성하는 수십 개의 거대한 H빔 강제, 서류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특수 해양 강철이 사용되어야 할 바로 그곳에 값싼 저급 재활용 강철이 사용된 것이 보였다. 불순물이 섞인 강철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고 터빈의 진동까지 더해진다면 순간 진우의 뇌리에 끔찍한 미래의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중앙지지 파일 중 하나가 마침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부러지는 모습,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작된 연쇄 붕괴.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자 주변의 다른 기둥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을 떠안게 되고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수십조 원을 들여 건설한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강철 무덤으로 변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은
안 돼.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예감이 아니었다. 그의 눈이 본 것은 명백한 과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참사였다. 최강혁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백 명의 목숨을 바다에 수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선을 넘어선 악마였다. 그는 간의 선을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이민준에게 달려갔다. 진우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이민준은 말없이 그의 설명을 들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민준의 얼굴 역시 굳어졌다. 세상에, 그자가 미쳤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진우의 눈이 본 진실을 그들 외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준공식을 앞두고 회사를 뒤흔들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주뿐입니다. 이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최강혁은 이미 모든 언론과 정재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와서 발전소의 구조적 결함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대한그룹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박태준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심증만으로는 노회한 회장을 설득하여 아들처럼 아끼는 최강혁을 내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그때 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지고 있었다. 그는 최강혁이 파놓은 함정에서 살아남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길 수 없다면 적의 힘을 역이용해야 한다. 적이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공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준공식을 우리의 무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의 말에 이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대라니요? 그건 최강혁의 대관식이 될 텐데요. 진우는 벽에 걸린 거대한 발전소의 조감도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심판의 무대 말입니다. 최강혁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민주는 진우의 눈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묘한 확신을 보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주. 그 시간 안에 그들은 최강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이 모든 비극을 막아야만 했다. 거대한 재앙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목숨과 대한그룹의 운명이 이제 두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자 가장 외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다.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 가장 끔찍한 비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 서해의 푸른 바다 위로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풍력 발전소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거인의 군단 같았다. 수백 개의 하얀 날개가 일제히 바람을 가르며 돌아가는 장엄한 광경은 인간 기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오늘은 바로 이 위대한 건축물의 탄생을 축하하는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해상 플랫폼 위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다. 대통령과 장관들, 재계 총수들, 그리고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까지. 오늘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최강혁 전무였다. 그는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사실상의 차기 회장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의 곁에는 박태준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는 명백히 최강혁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탐욕의 제국이 드디어 완벽한 왕관을 쓰게 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축사와 축하 공연이 끝나고 마침내 최강혁이 연설을 위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그의 얼굴은 플랫폼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었다. 그는 잠시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장엄한 발전소의 모습을 둘러본 뒤 준비된 연설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한쪽 구석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정장 차림의 김진우와 결연한 표정의 이민준 실장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박태준 회장의 비서실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모든 것은 박 회장의 승인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연설을 하던 최강혁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머금은 채 연설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대관식에 감히 재를 뿌리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강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진우가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아무런 서류도 내밀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마이크 없이도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최강혁 전무, 당신이 세운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강철 무덤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강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무덤이라니. 저 위대한 건축물을 보고도 그런 망상이 나오는가. 당신은 공장의 기름때와 함께 이성까지 잃어버린 모양이군. 그는 진우를 미치광이로 몰아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진우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네, 그 잘난 눈에는 대체 무엇이 보인다는 것인가. 그것은 최강혁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 김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강혁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금으로부터 3년 뒤 10월의 어느 늦은 밤, 한반도를 덮친 슈퍼 태풍이 이곳 서해를 지날 것입니다. 초속 60m가 넘는 바람과 15m 높이의 파도가 이 발전소를 덮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언자의 목소리처럼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당신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한 저급 재활용 강철로 만들어진 중앙지지 파일 37번이 가장 먼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겠지만 파도의 충격이 1분에 8번씩 반복되면서 균열은 17분 만에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43분 12초,
37번 파일은 끔찍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완전히 절단될 겁니다. 진우의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은 마치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최강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균형을 잃은 구조물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7번과 연결된 36번과 38번 파일이 1.7초 만에 추가로 파괴되고 그 충격은 12초 안에 중앙 제어 타워까지 전달됩니다. 그날 야간 근무를 서던 287명의 직원들은 비상경보가 울릴 시간조차 없이 수십만 톤의 강철 더미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행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거센 바닷바람 소리와 진우의 목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의 예언은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강혁 전무, 당신은 그 시각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입금된 수천억 원의 돈을 확인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겠죠.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진우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강혁의 심장에 밝혔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헛소리, 전부 다 저자의 망상일 뿐이야. 증거도 없는 헛소리로 대한그룹을 모욕하지 마라. 최강혁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증거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방송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러자 최강혁의 얼굴을 비추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였다. 이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서해풍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중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이 최종적으로 글로벌 스틸이라는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발전소의 핵심 강제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화면에는 강성와이어, 퍼스트테크 등 진우가 밝혀냈던 모든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든 회사의 자금 흐름의 끝에는 최강혁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자료다. 최강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나타난 것은 어느 어두운 술집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최강혁이 글로벌 스틸의 사장으로 위장된 내부 고발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전무님, 정말 이 강제로 괜찮겠습니까? 설계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제품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영상 속의 최강혁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굴렀어. 한반도에 그런 괴물 같은 태풍이 올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 설사 무너진다 해도 보험 처리를 하면 그만이야. 중요한 건 우리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가 직접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명백한 증거였다. 최강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의 모든 것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자신을 향해 터졌고 사람들의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이성을 잃은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 강철은 충분히 강했어. 그런 태풍이 올 확률은 거의 없었단 말이다. 이건 함정이야. 그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공개적인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잠시 후 무대 위로 경찰들이 닥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최강혁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준공식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 범죄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태준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처럼 믿었던 부하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비통함이 어려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김진우는 단상 아래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최강혁의 모습을 무감정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도 적에 대한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담담한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다. 신의 눈은 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균열을 막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자 숙명이었다. 그는 그 숙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최강혁의 시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준공식 현장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최강혁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민낯과 기업 내부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버린 서해 해상풍력발전소는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다. 사건 직후 대한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백발의 노 회장 박태준은 사건의 충격으로 더욱 늙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모두들 들었을 겁니다. 서해 발전소는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위험한 물건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임원들은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철거도 보강도 현상 유지도 모두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지였다. 그때 박 회장이 비서를 통해 한 사람을 회의실로 들어오게 했다. 바로 김진우였다. 그의 등장은 여전히 많은 임원들에게 낯설었지만 이제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강혁을 심판한 인물이자 동시에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김고문,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저 발전소, 우리가 살릴 수 있겠나? 박 회장의 질문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쏠렸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리 준비해온 거대한 설계도를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그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직접 다시 그린 새로운 구조 설계도였다. 철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최강혁의 범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기술적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최강혁이 사용한 불량 강재는 전체 구조물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특히 하중이 집중되는 핵심 지지 파일들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걷어내고 기존의 설계보다 1.5배 더 강화된 신소재 합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은 철거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의 눈으로 구조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고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창조해냈다. 심지어 그는 파도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조력 안정 장치까지 고안해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절망의 공기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김진우는 서해 발전소 정상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양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익숙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본사의 고문이 아니라 거친 바닷바람과 싸우는 현장의 야전사령관이었다. 그는 이민준 실장의 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수천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시작했다. 바다 깊은 곳의 불량 파일들을 하나씩 교체하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도의 공사였지만 진우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의 눈은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직감은 예기치 못한 모든 변수를 미리 예측했다. 그는 기계의 미세한 소음만으로도 볼트의 조임 상태를 알았고 용접 불꽃의 색깔만 보고도 그 강도를 완벽하게 판단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그저 낙하산 책임자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비범한 능력에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진우는 기계의 신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년 후 서해 해상 풍력 발전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강력의 탐욕이 남긴 상처는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이제 발전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기지로 거듭났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위기를 극복한 그들의 기술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룹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써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박태준 회장은 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진우를 맞이했다. 자네가 대한그룹을 구했네. 이제 자네에게 걸맞은 자리를 주어야겠어. 부회장 자리는 어떻겠나. 이 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그것은 모든 직장인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였다. 하지만 진우는 예상외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능력은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라 땀과 기름 냄새가 나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기계의 비명을 듣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막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진우의 눈에서 조금의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명에 대한 맑고 순수한 열정만이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대신 저에게 작은 팀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룹 내의 모든 기술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독립적인 부서입니다. 이름은 미래기술 및 위기관리실로 하고 싶습니다. 최강혁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대한그룹의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박 회장은 그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들었던 그 어떤 사업 계획보다도 위대한 비전이었다. 그렇게 대한그룹의 심장부에는 전례 없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 김진우가 이끄는 미래기술 및 위기관리실은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와 공장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자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다. 이민주는 그의 곁에서 복잡한 행정과 데이터 분석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진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김진우는 본사 건물의 자기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해질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부회장실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색한 정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간결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아닌 그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의 에너지 흐름을 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포항 제철소의 이름 없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평범한 기술자라고 생각했다. 단지 조금 더 특별한 눈을 가졌을 뿐이라고.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회장을 구한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 하지만 그가 바꾼 것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켜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 속에서 태어난 강철처럼 그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신의 눈을 가진 자,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